테슬라 주가는 주로 전기차 사업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고점을 찍었는데 그걸 훨씬 능가하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캐시우드가 5년 안에 15배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테슬라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를 먼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테슬라의 자기 나름대로 테슬라 기업의 데피니션,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히라이 가조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그 소니의 사장으로 취임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취임했을 때가 이제 소니가 제일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가 2012년, 그러니까 2011년인가 그때 이제 이 소니가 7조 원 적자를, 사상 최대의 적자를 봤는데, 이분이 이제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몇 년 후에 퇴임을 할 때는 흑자가 10조 원이 나는 회사로 이렇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굉장히 이제 전설적인 그런 CEO인데, 자료를 보니까 2011년에는 최대 적자인 4,550억 엔을 기록했고, 한때 세계 최고였던 TV는 8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아마 전자 쪽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1980년대에 제 기억을 해보면 소니 테레비는 이게 압도적인 세계적인 1등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으로 간 게 1987년인데, 그때 딱 가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니 테레비 사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소니 테레비를 무조건 오면 사는구나,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었고, 심지어는 제가 시카고 영사관을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아니 우리나라 영사관인데 거기도 소니 테레비가 있어요. 삼성이나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하여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소니 TV가 이렇게 망가져 버린 거죠. 삼성의 영향이 큽니다.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는 삼성은, 제가 그때 이제 그래도 나는 또 삼성을 사야 되지 않을까 해갖고 그 썬마트라고 하는 전자제품을 파는 그 가게를 갔는데, 갔더니 소니 이런 건 앞에다가 이렇게 진열해놓고 옆에다 미쯔비시 테레비 막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RCA라든가 매그노박스라든가 미국제 좀 있고 한국제는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삼성이나 LG 있냐 했더니 삼성은 저기 한 대 있고 LG는 취급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전자제품을 다 취급하는 그런 가전센터였는데, 삼성을 그래도 이렇게 전 찾으러 갔어요. 갔더니 그 먼지가 좀 쌓여갖고 그게 있는데 엄청 싼 거예요. 딴 거는 요만한 테레비하고 똑같아요. 삼성은 이만한 게. 그래도 이제 또 삼성을 좀 한국 사람인데 사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삼성을 사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그 테레비를 치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가지고 이 안테나가 잘못됐나 해갖고, 그 미국에 이제 레이디오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전자 이렇게 부품 파는 데가 있는데, 전자제품 파는, 거기 가가지고 안테나 최고급 안테나를 사가지고 이제 꼽았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갖고 이제 다시 갖고 갔죠. 이거 테레비 안 나온다 그랬더니, 이거 또 보더니, 이거 뭐 불량품이네 그러면서 뭐 바꿔주려고 하는데, 뭐 이거 한 대씩밖에 안 갖다 놓으니까 뭐 며칠 후에 다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갖고 왔는데, 삼성이 그때는 그랬어요. 사실 그랬는데, 요즘 이제 외국에 나가 보면 그때를 살던 사람으로서 이제 격세지감이 있죠. 근데 이 소니 사장이 왜 성공을 했나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피니션, 정의를 잘 내리는 겁니다. 어떤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제품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제품뿐만 아니라 회사가 어떤 회사냐를 정의를 내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자,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니의 계열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플레이스테이션하고 플레이스테이션 2를 만들어 가지고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그냥 압도적인 판매량을 올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플스 1하고 플스 2 이제 성공에 힘이 이렇게 고무돼가지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3를 만드는데,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1하고 2를 만들었던 그 똑같은 개발자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오버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좋은 제품을 플레이스테이션 3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포부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 제품에 대해 설명을 했냐면, 이건 게임기가 아니고 가전도 아니고 PC도 아니고 그냥 가정용 슈퍼컴퓨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용 슈퍼컴퓨터다 보니까는 비싸겠죠, 아무래도. 그쵸. 좋은 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제품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해에 플레이스테이션 3가
실패를 해서 회사가 2,300억 엔, 우리 돈으로 그 당시 따지면 2조 3천억 뭐 이런 식으로 적자를 본 겁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3 가지고 이제 이 그 소니 컴퓨터가 이제 굉장히 위기가 찾아왔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히라이 가지오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로 취임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취임을 해서 이제 딱 보니까 이게 데피니션, 아까 말한 정의가 잘 안 내려졌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 플레이스테이션 3라고 하는 게 뭐냐, 먼저 이 제품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뭐 마케팅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는 건데, 그리고 이제 또 이 제품을 파는 소니 컴퓨터는 또 뭐 하는 회사냐, 이거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안 내려져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개발자는 가정용 슈퍼컴퓨터라고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이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 이건 고객의 입장에서 플레이스테이션 3는 게임기다 이렇게 그냥 데피니션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소니 컴퓨터는 게임기를 만든 회사다, 게임기 회사, 플스는 게임기,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게 이제 명확해져 버리는 거죠. 사업을 할 때 회사나 제품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미국에 어떤 철도 회사가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는 철도 회사입니다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버리면 이 회사는 철도만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뒤에 나중에 철도가 사양산업이 되고 비행기도 나오고 뭐 고속버스도 나오고 자가용도 나오고 해도 자기는 철도 회사니까 오로지 철도만 합니다. 그럼 이 회사는 망하기 쉬운데, 똑같은 철도 회사라도 우리는 운송회사다 이렇게 회사의 정의를 내리면 비행기가 나오면 또 비행기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그레이하운드가 나오면 또 그레이하운드 사업도 할 수 있고 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그 플렉서블하게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장 잘 보여준 예가 이제 코닥하고 푸지필름입니다. 코닥은 우리는 필름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딱 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필름에만 집중을 했고, 필름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니까 회사는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푸지필름은 우리는 필름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화학회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필름이 없어졌어도 화학 제품으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고요. 지금은 의료기기 회사로서 글로벌 의료기기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다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돌아와서 플레이스테이션 3를 게임기로 이제 명확히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이게 출발점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기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니까 이제 문제점이 보인 거죠.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많은 돈을 주고서 게임기니까, 컴퓨터면 예를 들면 50만 원, 60만 원도 주겠지만 게임기는 그렇게 돈을 안 낸다. 가격을 낮춰야 된다.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3년 반 만에 가격을 40%나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개발자가 플레이스테이션 3의 정의를 잘 못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게임기도 아니고 컴퓨터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로 정의를 한 거고요. 이 개발자뿐 아니라 이제 전임 사장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게 플스 1하고 플스 2 이렇게 성공에 도취해가지고 하자는 대로 다 해줘버린 거죠.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임 사장도 무능했던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 저는 투자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때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고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이 회사는 어떤 회사다라고 하는 거는. 자, 테슬라 투자자라고 하면 테슬라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투자자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테슬라는 어떤 회사다, 뭐 하는 회사다,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테슬라는 어떤 회사냐? 어떤 사람들은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회사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로보택시와 FSD를 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의 포지션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자, 지금 보시면 이게 테슬라의 5년 차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 사업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사업도 있고 자율주행인 FSD와 뭐 로보택시 사업도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ESS 뭐 사업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이제 크게 봐서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중에서 지금 돈을 벌면 뭐서 이렇게 그 가장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일단은 전기차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주가는 주로 전기차 사업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근데 이제 요걸 보시면요. 자, 테슬라는 전기차 사업을 반영한 주가는 2021년에 정점을 찍고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며칠 상승은 했지만 트렌드로 보면은 하락 트렌드를 보인 건 사실이거든요. 자, 그럼 테슬라를 매수할지 고민은 하시는 분들은, 만약 테슬라가, 자, 나는 테슬라를 전기차 회사로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은 테슬라는 어떻게 되냐면
1차 상승을 했다가 꼭대기에서 이미 D 지점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때는 전기차 회사로 테슬라를 정의를 했다. 그러면 전기차 회사로 보게 되면은 아까 이렇게 그 혁신산업 주가 전개에서 1단계 상승은 끝났고 지금 내려온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D 지점에서 다시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때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반드시 1등 주식만 사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테슬라가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하면 1등을 하는 거를 보고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등이지만 1등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느냐를 보고서 이제 주식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기차를 보면은 앞으로 중국 전기차 회사한테 밀릴 가능성도 꽤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중국 자동차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수출은 중국은 자동차 수출이 독일과 일본을 넘어서서 세계 1등입니다. 금년에도 작년 대비해서 현재까지 막 20% 이상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국의 자동차 성장세는 무섭고요. 얼마 전에 이제 머스크는 중국 자동차 기업이 세계 10대 자동차 기업들 중에서 9곳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머스크는 뭐 그들 말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10개 중에 9개가 중국 회사일 것이다. 글로벌하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일론 머스크도 뭐 그럴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전기차의 이렇게 성장이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2분기에 비와이디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98만 2천 대 이렇게 판매해서 분기 판매량이 이제 신기록을 기록했고요. 전기차는 42만 6천 대를 판매해서 테슬라하고 간격이 좁혀졌는데 월간 수출도 10만 대가 넘었고요. 그래서 이제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 보고서라는 데서 금년에 BYD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 판매량을 추월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BYD가 잘한다 이게 아니고 미래의 전기차 1등이 누가 될지는 아직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설마 테슬라가 또 1등을 놓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과거에 뭐 도저히 1등을 놓치지 않을 것 같은 회사들이 1등을 놓친 경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삼성전자 이병철 회장께서 1983년에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고 일본에서 선언을 했거든요. 그걸 이제 도쿄 선언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 일본 반도체 회사들은 완전히 비웃었습니다. 그렇고 인텔의 사장은 이병철 회장 보고 이제 정신병자라고 했어요. 반도체 한다고. 근데 뭐 일본 반도체 회사 이긴다 그러면 뭐 그거 완전히 그 당시에는 정신병자였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구글이 야후한테 이긴다는 거는 상상을 하기 처음에 힘들었어요. 근데도 그렇게 됐고 네이버도 다음을 이겼고 그러니까 2등이 1등을 이기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은 테슬라가 이길지 BYD가 이길지 다른 회사가 이길지는 현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확실히 1등이 가릴 때까지는. 그러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나는 테슬라가 전기차 누가 뭐래도 전기차가 제일 큰 분야가 될 거고 전기차 회사다. 그러면 1등을 확실히 하는 걸 보고 사시라 이 얘기죠. 저는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근데 자 테슬라가 그게 아니고 휴머노이드로부터 하고 FSD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그래서 테슬라는 전기차는 하나의 사업 분야일 뿐이고 나중에 옵티머스는 이만큼 커질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요. 자 여기 차트를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시장에서 휴머노이드로부터 하고 FSD 시장 회사라고 인식을 한다면 테슬라는 이제 1차 상승을 앞두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옵티머스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시작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시장 창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머스크가 이제 옵티머스를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제 물론 이제 과장이 많이 들어갔지만 옵티머스의 가치가 25조 달러, FSD 가치가 5조 달러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25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3경 5천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옵티머스의 가치가 3경 5천조라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5조 달러 그 FSD는 7천조 원에 육박한다는 얘기고요. 뭐 이게 좀 과장됐겠지만 지금 전기차보다는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테슬라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목표 주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JP모건, 번스타인 이런 데들은 테슬라가 전기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115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뭐 웰스파고도 비슷한 목표가를 예상을 합니다.
심지어 그 구겐하임이라는 데서 이제 126달러로 목표가를 제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테슬라는 그냥 밈 주식 같은 건데 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오르는 밈 주식 같은 거지 실제로는 형편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 분야를 봤더니 그런 겁니다. 전기차가 지금 중국에 비해서 뭐 이렇게 압도적으로 1등을 할 것 같지도 않고 뭐 너무 지금 시가총액을 봤을 때 전기차 회사로만 봤을 때 너무 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라는 그 유명한 그 애널리스트죠. 이분은 이제 목표가를 275달러에서 300달러로 올렸거든요. 자, 이분은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로보택시와 FSD 기업이라고 했어요. 이분은. 그래서 300달러로 목표가를 올렸고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옵티머스, 로보택시, FSD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안에 주가가 2,600달러에 도달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보다 5년 안에 주가가 15배 오를 거라고 본 겁니다. 이제 물론 이게 캐시우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테슬라 주식을 좀 팔았다고 하던데, 그건 이제 뭐 회사에 대한 뷰가 바뀌어서 판 게 아니고 이제 이게 그 포트폴리오 조정을 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주식은 이렇게 줄이고 뭐 이게 내부 규정이 있는 모양이에요. 하여간 그거에 의해서 이제 판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자, 테슬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내가 먼저 테슬라가 어떤 기업인지를 공부해보고 나는 테슬라가 어떤 기업이라고 생각한다는 정의를 먼저 내리시라 이 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자기가 정의를 내리고서 주식시장에서 테슬라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잘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요. 전기차 기업이라고 정의하는 것과 로봇과 로보택시 그리고 FSD 기업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이 회사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투자자로서 취하는 포지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저 같으면 뭐 지금 당장은 몰라도 저는 테슬라는 로봇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큰 상승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당장 오른다는 게 아니고 자 로봇 이제 옵티머스가 내년에 나오죠? 네. 내년 하반기부터인가 판매를 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내년 정도부터는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그때는 이게 상당히 큰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로 인해서 2021년에 고점을 찍었는데 그걸 훨씬 능가하는 그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안 되겠지만 네. 아까 캐시우드가 5년 안에 네. 15배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뭐 15배라는 수치까지는 몰라도 네. 상당히 오를 것이라는 데는 캐시우드의 의견에 한 표를 던집니다. 저는.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나는 이게 테슬라가 로봇에서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찬성합니다. 근데 공부를 해봤더니 이거 뭐 로봇 별거 아니고 전기차 회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아니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로봇은 비전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1등 로봇 회사가 될 것이라고 현재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야 뭐 적당히 봐서 팔아서 이제 써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와 비슷하게 테슬라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글로벌 강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버티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테슬라 주식이 저는 없는데 이제는 이렇게 테슬라가 옵티머스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봐서 조금씩 이제 사서 모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이란 게 언제 상승할지는 며느리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까지도 안 갈 걸로. 왜냐면 내년 하반기에 출시를 하니까 선반영을 하니까 예. 딱 내년 말까지 이 돈을 꼭 써야 된다. 반드시 집을 사야 된다. 이렇게 하면 현금을 모아야 되겠죠. 적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듀데이트가 딱 확정이 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5년 후에 사도 된다. 뭐 이러면 저는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